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77페이지 챕터 4 보일러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가운데 네모 1에 안전관리에 의해서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시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위해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래서 몇 번이고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게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1. 안전관리의 목적에서 요렇게 묶어서 별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관리의 목적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실기 필답형에 가보면 안전관리의 목적 3개에서 4개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목적 요렇게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 인간 존중. 그 다음 2. 사회복지의 증진. 3. 생산성 향상, 그 다음 4. 경제성 향상, 그 다음 5. 안전사고 발생 방지.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네모 2에 보시면 사고의 원인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은 직접적 원인 나오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간접적 원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거는 크게 나누면 2가지. 첫 번째, 직접적 원인. 그 다음 2번째가 간접적 원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적 원인은 다시 2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177페이지 하단에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나뉘게 되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자,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사고의 원인은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나누는데 이때 직접적 원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이외의 원인들이 전부 간접적 원인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자면 직접적 원인의 첫 번째 동그라미 1. 불안전한 행동 같은 경우는 인적 원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안전조치 불이행,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 등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불안전한 상태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럼 또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사람한테 있으면 불안전한 행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 불안전한 상태 같은 경우는 물적 원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작업 환경의 결함, 보구, 복장, 그리고 장비 등의 결함 등, 그래서 작업장의 상태에 따른 원인이 결국은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 원인 2가지,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데 이때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라는 거는 그 작업장의 현재 상태, 예를 들어서 독성가스가 누출됐다라든가 아니면 가연성 가스가 누출된 상태다. 이럴 때를 불안전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간접적 원인 한번 보시면은 기술적 원인, 교육, 신체, 정신, 관리적 원인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기술적 원인 같은 경우는 기계, 기구, 장비 등의 방호설비, 경계설비 등의 줄 긋습니다. 기술적 결함. 그 다음에 교육적 원인은 줄 쭉 꺼주세요. 무지, 경시, 몰이해, 훈련 미숙, 나쁜 습관 등.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어떤 교육?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소리겠죠. 동그라미 3. 신체적 원인 보시면 이것도 줄 꺼주세요. 각종 질병, 피로, 수면 부족 등.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든가 혹은 잔업을 너무 오래 해서 피곤하다든가 이런 상태도 결국은 뭐예요? 신체적 원인, 즉 간접적 원인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정신적 원인은 이것도 줄 것입니다. 태만, 반항, 불만, 초조, 긴장, 공포 등. 그 다음에 5번도 관리적 원인 줄 거고요. 책임감 부족, 작업 기준의 불명확, 근로 의욕의 침체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3. 안전관리 일반 해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온도 같은 경우 안전활동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18에서 21도시다 돼 있고요. 그 다음 습도는 가장 바람직한 상대 습도가 30에서 35%. 그 다음 불쾌지수 위험한계는 75 이상일 때. 그 다음 동그라미 4에 유해가스 같은 경우는 CO2 그리고 CO가 나오는데 CO2는 이산화탄소, CO는 일산화탄소겠죠. 그래서 기억에 CO2에 영향해가지고 줄 긋습니다. 1에서 2% 누설되었을 때겠죠. 공기 중에. 그래서 1에서 2% 같으면 작업 능률 저하, 실수 유발이고, 그 다음 3% 이상일 때는 호흡장애, 그 다음에 5에서 10%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머물면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CO2의 농도가 0.1%가 넘으면 환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CO에 영향해서 줄 긋습니다. 두통, 현기증, 기울림, 경련, 질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CO의 농도가 0.01% 이상일 경우 환기 상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안전색 표시사항 해가지고 요거 별표 3개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잘 나온다 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기억해 보시면 적색은 빨간색이죠. 정지, 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호등하고 똑같아요. 신호등 적색 뭐야? 정지, 스톱이죠. 스톱.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황적색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디귿의 황색, 이거 신호등도 황색 같은 경우는 주의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황색일 경우에는 곧 신호가 바뀌니 주의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황색도 주의. 그 다음에 리을의 녹색 같은 경우는 신호등 어때요? 통과하죠. 그래서 안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에 청색은 조심. 그 다음에 6번에 백색 같은 경우는 통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화재의 등급별 소화 방법 해가지고, 자, 화재는 A, B, C, D 화재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로 나누는데, 이때 A급 화재가 일반 화재 또는 보통 화재 이렇게 불러요. 문제에서는 일반 화재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책에서는 보통 화재로 나오고, 자, 요게 일반 화재 또는 보통 화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B급 화재가 유류 화재, 유류 또는 가스 화재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C급이 전기화재, 뭐 변전실 이런 데겠죠. 그 다음 D급이 금속화재. 자, 그래서 이 가연물을 보면, 즉 일반 화재의 경우 가연물, 불에 타는 그 가연물 같은 경우는 목재, 그리고 종이, 섬유 같은 일반적인 그 물건들이죠. 그래서 일반 화재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B급 화재는 유류가스니까 당연히 가연물은 유류와 가스일 겁니다. 그 다음 C급 화재는 전기니까 당연히 전기겠죠. 그 다음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그래서 얘들은 보통 보면 마그네슘 분 또는 알루미늄 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금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된 소화 효과 같은 경우는 A급 화재는 냉각 효과. 이건 뭐예요? 발화점보다 온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냉각 효과는.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질식 효과 해가지고, 자, 참고적으로 연소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연소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요게 가산점이거든요. 가산점. 이게 뭐냐면은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불이 붙는다, 즉 연소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은 뭔데, 불에 타는 물질들, 그래서 보통 화재는 방금 뭐 목재, 그리고 뭐 종이, 섬유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 유류는 당연히 기름 불 엄청 잘 붙죠. 이런 것들이 다 가연물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불이 붙어서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이 붙을 점화원, 스파크, 탁, 라이터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야지,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연소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B급 화재에서 질식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질식 효과, 이 산소를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불이 붙었을 때 우리가 모포 같은 거, 이불 같은 걸로 확 덮어버리죠. 그게 뭐야? 공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차단되면은 연소가 되지 않는다. 왜? 연소의 3대 구성 요소에서 이 산소가 차단돼 버렸으니까. 자, 요런 게 질식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급 화재 같은 경우는 질식과
냉각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냉각은 뭐예요? 발화점 이하, 연소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D급 화재는 질식효과. 그래서 얘도 질식효과로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소화제 같은 경우는 A급 화재는 냉각시켜야 되니까 물 소화기 또는 강화액 소화기.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포말 CO2 분말 증발성 액체 소화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C급 화재는 유기성, 그 다음 CO2 분말 소화기가 되고, 그 다음 D급 화재는 건조사, 요거 모래입니다. 모래. 그 다음에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구분색 있죠. 구분색 요거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백색이고요. 그 다음에 B급 화재 같은 경우는 황색. 그 다음에 C급 화재 같은 경우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금속 화재는 색깔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색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있고, A는 일반, B는 유류, C는 전기, D는 금속,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백황청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동그라미 7번에 고압가스 용기 공업용 도색해서, 야, 이것도 문제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일단 별표해 주시고요. 요런 거는 이제 필답형에 좀 자주는 아닌데 간혹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업용 가스 용기예요. 가스 용기. 자, 그래서 기억에 산소 같은 경우는 녹색병을 쓰고요. 그 다음 니은에 액화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청색병을 씁니다. 그 다음 아세틸렌은 황색병. 그 다음에 리을의 수소 같은 경우는 주황색병. 그 다음에 미음의 액화암모니아는 백색, 액화염소는 갈색. 그 다음 기타 가스 같은 경우는 모두 회색 용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병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스 용기예요. 가스 용기의 바탕색.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79페이지 보시면 네모 3에 보일러 손상과 방지 대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식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식도 앞에서 배운 청소와 마찬가지로 내부 부식과 외부 부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일러의 동체와 배관에서 발생되는 내부 부식이 있고요. 그리고 요 케이싱을 바탕으로 요렇게 뭐 굴뚝 5번에 여기다 그립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너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동체와 배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 부식이 있는데, 외부 부식은 주로 보면은 폐열 회수 장치, 과제 절공,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에서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외부 부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런 폐열 회수 장치, 과제, 절, 공기 예열기 쪽에서 발생하는 거를 외부 부식. 그 다음에 요 동체와 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를 내부 부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갈로 1에 내부 부식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점식 해가지고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은 동 내부의 물은 전해액이 되고 동의 강제는 양극화가 되어 국부전지가 일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보일러수 중의 줄긋습니다. 용존산소가 양극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부식으로 외형상 좁쌀알 크기의 반점으로 나타나는 부식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다 해가지고 뭐 기억부터 강제의 표면이 불균일한 곳, 그 다음에 스케일이 쌓여 있는 곳, 산화철의 보호피막이 파괴된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식이라는 거는 요런 겁니다. 이 점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내부에 있는 뭐 기수드럼이라든가 요 수드럼을 조금 확대해서 그릴게요. 요렇게 확대해서 그립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내부에 이렇게 물이 차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때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동 내부의 물은 전해액이 된대요. 그래서 요 물이 전해액이 되는 거야. 전해액이 되고, 이 전해액에 의해서 강제는 양극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물과 철이 닿아가지고 이때 물이 전해액의 역할을 하면서 이 철이 양극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양극화가 뭐냐면은 이 철이 양이온의 특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온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간혹 보면은 음이온 팔찌 사서 선물하는 경우 있죠. 그거 왜 그럴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몸 주위에 양이온이 많이 떠돌면은 체내가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산성화를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음이온 팔찌를 사가지고 뭐 선물하고 이거 건강에 좋다 하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양이온이 주위에 떠돌면은 체내가 이 산성화로 변하느냐. 자, 이 양이온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산소를 잘 빨아들여요. 주변에 있는 산소를 자꾸 지 몸에 붙일라 해. 그러니까 주변에 양이온이 많으면 주변에 산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서서히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해액에 의해서 양극화, 양이온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가 요 양이온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산소에 의해서 쇠가 부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생겨 먹은 형태가 좁쌀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자그마한 점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온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생겨버리면 거기에 산소가 모여서 발생하는 부식이 점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드바이스 한번 보시면 이 점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점식 방지법 해가지고 용존산소 제거해서 탈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제거해버리면은 양이온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모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점식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청도장,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보호피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보호피막을 도금한다라고 해야 되나? 도색한다라고, 좀 도색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어법상 맞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보호피막을 입혀가지고 이 양극화를 막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한 전류의 통전해가지고 약한 전류를 흘려가지고 양이온이 어느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그래서 쭉 떠돌아 다니면서 제거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연판 매달기 해가지고 갈로에 보시면 희생양극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양극법은 뭐냐 하면은 이 희생양극법의 주 성분이 마그네슘 합금이에요. 마그네슘 합금인데, 요 마그네슘 합금의 특징이 전위가 대략 마이너스 1600mV 이하입니다. 자, 마이너스 1600mV 이하야. 즉 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요 마그네슘 합금의 특징이. 그래서 요게 음이온이라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탁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체 내부에 있는 양이온이 전부 여기 이쪽에 들러붙으려고 하겠죠. 왜? 양이온은 플러스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그네슘 합금이 동체 내부에 있는 그 양이온을 다 흡수해서 지가 다 끌어당겨서 지가 부식되고 내부의 동체 내부는 부식되지 않게 하는 게 희생양극법이에요. 그래서 이 뭐야? 마그네슘 합금이 희생한다라고 해가지고 희생양극법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국부부식해서, 국부라는 거는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내면이나 외면의 얼룩 모양으로 생기는 줄 긋습니다. 국부적인 부식, 반전 모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부식을 국부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전면부식. 자, 국부는 어느 한 부분이었다면 전면은 뭘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줄 긋습니다. 본체 내부의 물과 접촉한 모든 부분이 부식을 일으키는 것, 전체적으로 부식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보일러 수의 pH가 산성일 때 주로 일어나는 부식이다. 그래서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이 산성을 띠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부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구식, 다른 말로는 그루빙이라고 하고요. 요거 줄 거 주세요. 열팽창에 의한 신축으로 팽창 수축의 반복적인 응력에 의해 도량 형태의 V, U자 홈을 만들며 나타나는 부식으로.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보일러 연결 부위, 가세트 스테이와 노통 사이 및 만곡부에서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구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 동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부분에 계속 신축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다가 완전히 접혀버리는 거지. 어떤 식으로? V자형으로 또는 U자형으로 이렇게 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식이 자주 발생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주로 보면 보일러의 연결 부위. 그래서 어디냐? 가세트 스테이. 자, 보일러의 동체라는 거는
이 동그란 동과 지금 그냥 단면은 네모났지만 동그란 동이에요. 동과 이 경. 그래서 동과 경을 합쳤을 때 동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동과 경을 잡아주는 거를 우리가 가세트 스테이라고 했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이 밑에 노통이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연소실 노통 이 존재한다면은 요 부분 있잖아. 노통과 가세트 스테이 사이 요 부분에서 이 열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다가 구식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다가 뭐를 설치합니까? 여기 사이에 일정한 공간, 브리딩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딩 스페이스의 설치 그 공간 같은 경우는 225mm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앞에서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브리딩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구식, 그루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서 발생 방지 방법에서 나옵니다. 이거 뭐겠어요? 구식의 발생 방지 방법.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플랜지 망곡부의 반지름을 가능한 한 크게 한다. 그래서 이 망곡부라는 게 배관이 이렇게 굽혀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때 요 반지름을 최대한 이렇게 크게 해라라는 겁니다. 크게 할수록 신축 흡수가 훨씬 더 용이하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적인 열 응력을 적게 한다. 결국은 이 뭐야? 반복적인 열 응력이 요 신축 팽창이잖아요. 요거를 최대한 적게 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리딩 스페이스, 노통 호흡 장소를 설치한다. 요걸 뭐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요 브리딩 스페이스를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식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브리딩 스페이스의 설치 공간의 크기는 225mm 이상으로 유지해줘야 된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5번에 알카리 부식해서 줄 끄세요. 보일러 수의 pH가 13 이상일 때 발생하는 부식이다. 그래서 pH가 7 이상이면 알카리성이잖아요. 자, 근데 요거는 13 이상 같으면은 꽤나 알카리성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 내부 부식 방지 방법 해가지고 이러한 내부 부식들 전부, 그래서 점식, 국부, 그 다음 전면, 구식, 알카리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연판을 매단다. 뭐예요? 희생양극법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급수 처리를 철저히 한다.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가스분 제거, 탈기, 용존산소를 제거해주면 제거해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 관수에 연화돼 있는데 이 연화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급수 중에 경도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지우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관수연화입니다. 관수연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연화라는 건데, 이 연화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한번 적어보면요. Ca, 칼슘, Mg, 마그네슘. 그래서 요 칼슘과 마그네슘 분과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는 작업. 자, 그래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왜 제거해야 되느냐? 일단 칼슘과 마그네슘은 양이온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산소와 접해가지고 쉽게 이물질로 바뀌겠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분이 많으면은 물 내부에 슬러지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얘들 두 가지는 다른 말로 경도 성분이라고도 해요. 경도 성분. 그래서 딱딱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 슬러지가 빨리빨리 스케일로 변해버립니다. 스케일로 변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제거하기도 힘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분과 마그네슘분은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 작업을 뭐라고? 연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 관수를 연화하는 기계를 우리가 연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화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칼슘분과 마그네슘분을 제거를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온교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앞에서는 이온교환법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요게 무슨 그 방법이냐 하면은 이온교환법의 원료가 뭡니까? 나트륨이야.
염화 나트륨. 이거 뭔데요?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연수기에다가 소금을 쫙 채워 넣으면요, 이 급수 라인에 보통 보면은 연수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급수가 되면서 소금을 머금고 같이 들어가요. 자, 이때 나트륨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경도 성분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과 경도 성분 이온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서로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즉 소금물에 이 경도 성분이 쑥 들어온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소금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배출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시켜서 배출시키는 거를 우리가 브로워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나트륨을 넣어서 연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과 경도 성분의 위치가 바뀐다, 즉 교환된다라고 해가지고 요 방법을 이온교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온교환법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어려운 그 느낌이 있는데 요렇게 이해하고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교환법에 사용되는 원료가 뭐예요? 나트륨, 소금입니다. 소금.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관수를 연화시켜 가지고 그 부식을 방지한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경도 성분이 결국은 부식의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슬러지와 스케일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얘들이 결국 뭔데? 양이온이니까 계속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급수의 pH를 적정선에서 유지한다. 그래서 pH 값이 너무 낮으면 산성 부식이 되고 pH 값이 너무 높으면 알칼리 부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 보시면은 1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내면의 내식성 도료를 도포한다. 그래서 양이온이 생기지 않게끔 도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약한 전류를 통전시킨다. 요거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국부적인 전이차로 인한 부식을 방지한다. 그 다음 급열 급냉에 의한 전열면 열응력을 방지한다. 그래서 요걸 방지해서 그루빙을 방지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2에 외부 부식에서 나오죠. 이 외부 부식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온 부식과 고온 부식 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이 저온 부식, 고온 부식 우리 74페이지 폐열 회수 장치 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저온 부식이 뭐냐? 자, 일단 외부 부식은 두 가지,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때 어디서 발생한다? 폐열 회수 장치.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연도가 있고 연돌이 있으면 폐열 회수 장치는 과제 절공이니까 과열기, 제열기, 과제 절탕기, 공기예열기 순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때 고온부는 어디예요? 과열기와 제열기 부분이죠. 그리고 저온부는 어디예요? 절탕기와 공기예열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고온부식이 발생하는 곳은 당연히 과열기, 제열기. 그래서 고온부식은 과열기, 제열기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저온부식은 어디? 절탕기와 공기예열기에서 발생한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저온부식에서 황분이 많은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부식으로 저온대의 가스와 응축된 수증기가 화합하여 발생하며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의 노점 온도는 황분 1%당 4도씨 상승하며 그로 인해 줄긋습니다. 150도씨에서 170도씨 이하에서 발생되는 부식이다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발생 원인은 황, S고요. 그 다음 발생 장소는 당연히 저온 부식은 절탕기, 공기예열기가 되겠죠. 자, 이때 저온 부식이라는 거는 무수황산이 주 원인이었고, 무수황산, 그래서 S, 황이 주 원인입니다. 황분 중에서도 무수황산이라고 해서 요게 SO3죠. SO3인데 이 무수황산의 노점 온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150도씨 이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무수황산이 150도씨보다 낮은 공간을 통과하면 이 무수황산 최초에 뭐였어요? 가스였는데 기체 상태. 이 노점 온도 이하가 돼버리면 뭘로 바뀝니까? 얘가 액으로 바뀌어. 액으로 바뀌면서 뭐랑 화합해요? 연료 중에 있는 수분 H2O와 화합해가지고 뭐로 바뀝니까? 황산. 그래서 H2SO4로 바뀌면서 이놈에 의해서 부식되는 게 결국은 저온 부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어드바이스 한번 보시면 저온부식 방지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온부식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뭐 이미 했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연료 중 황분을 제거한다. 그렇죠. 요 황분을 제거하면은 저온부식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료 첨가제를 이용 황산가스의 노점을 낮춘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가 현재 120도씨로 운전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온부식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고 있겠죠. 왜? 150도씨보다 낮으니까 무수황산은 액으로 변했을 거고, 이 액은 수분과 화합하여 황산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온부식이 발생하겠죠. 이때 연료 첨가제를 이용해 가지고 황산가스의 노점 온도를 예를 들어서 100도씨로 낮춰버렸다. 그러면 운전 온도가 120도씨라도 얘가 노점 온도보다는 높은 상태니까 액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분과 화합하지 않고 당연히 황산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저온부식이 방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 첨가제를 이용해 황산가스의 노점을 낮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과잉 공기를 줄인다. 그렇죠.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이 많은 거니까 부식의 우려가 있는 거죠. 저온부식의 우려가 있으니 공기의 양을 적당량 또는 이제 좀 줄여줘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치 표면을 내식제로 피복한다. 그래서 내식제로 피복해가지고 부식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150에서 170도씨 사이에서 저온부식이 발생하니까 배기가스 온도를 그 이상으로 좀 올려버리면은 저온부식이 방지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 고온부식에서 고체 연료 중진류를 사용하는 연소장치 중에서 일어나는 부식으로 고온으로 접촉되어지는 줄끝입니다. 과열기, 수감 보일러의 천정 등에서 V2O, 오산화바나듐 등의 성분이 고온에서 침착되어 발생하는 부식으로 발생 온도는 약 450에서 500도씨 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했는데 한 번 더 보자면 바나듐 성분이죠. 요 바나듐. 이 바나듐 성분이 450에서 500도씨의 고온에서 오산화 바나듐으로 바뀝니다. V2O5라는 오산화 바나듐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오산화 바나듐으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속 표면에 용융 부착되죠. 부착돼가지고 부착되는 것까진 그래 뭐 참아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착돼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보호 피막을 깨뜨려요. 그래서 보호 피막이 깨져버리니까 쉽게 부식이 돼버리는 거죠. 산소랑 접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고온부식의 발생 원인은 당연히 바나듐, 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 장소는 당연히 고온부, 과열기, 제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어드바이스에 고온부식 방지법에서 첫 번째, 연료 내의 바나듐 성분을 제거한다. 요 바나듐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연료 첨가제를 이용 바나듐의 융점을 높인다. 그래서 이 바나듐의 융점을 높여가지고 오산화 바나듐으로 변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 또는 줄인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 오산화 바나듐이 발생하니까 이 배기가스 온도를 유지한다던가 혹은 좀 줄여줘라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전열면을 내식제로 피복한다. 그래서 요거는 저온부식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요 정도로 뭐 외부 부식, 저온 부식과 고온 부식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1페이지 보시면 이 손상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동그라미 1의 마모, 국부적으로 반복작용에 의해 닳아지는 현상 줄 것입니다. 닳아지는 현상. 그래서 마모라는 게 뭐예요? 이 많이 쓰다 보면은 깎여 나가는 거, 달아 나가는 현상을 마모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펜을 쓸 때도 그렇고 뭐 연필 같은 거 쓰다 보면 싹 닳아서 없어지고 뭐 칼 같은 경우도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닳아가지고 작아진단 말이에요, 날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의 경우 발생한다 해가지고 기억에 연소가스 중에 미립의 거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연소가스 중에 거친 먼지 같은 것들이 계속 표면을 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때 달아나가서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 수관이나 연관의 내부 청소에 튜브 클리너를 한 곳에 오래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튜브 클리너로 청소하는데 어느 한 곳만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마모 되겠죠. 그 다음 디귿에 매연 치출에 의해 수관에 오래 증기를 치출하는 경우,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계속 증기를 분사해도 마모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라미네이션에서 별표 3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보일러 강판이나 관의 제작 시 속에 줄 긋습니다. 공기층이 들어가서 두 장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라미네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요 라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강판을 제작할 때 요 강판 내부에는 당연히 기포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 조작을 잘못했다든가 취급을 잘못해가지고 이 내부에 기포가 존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요 상태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이 기포가 눌려가지고요, 층이 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층이 져버려. 그래서 층이 져서 두 장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현상을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블리스터에서 요 녀석도 별표 3개짜리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줄 쭉 긋습니다. 라미네이션이 발생된 강판이나 관의 보일러 제작 시 높은 열을 받아 속에 든 공기층이 부풀어 오르거나 표면이 터지는 현상. 자, 그래서 블리스터라는 거는 요런 라미네이션이 발생한 강판이나 그 관을 가지고 보일러를 제작할 때 우리가 용접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을 받으면 이 내부에 있는 공기층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공기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잘못하면 팍 터져 나가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판이나 관을 제작할 때 공기층, 즉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의를 해줘야 되고, 결국은 이 라미네이션이 발생한 강판은 결국 뭡니까? 불량 강판인 거야. 자, 그래서 요런 현상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팽출에서 나오죠. 보일러 본체의 화염에 접하는 부분이 과열된 결과 줄 긋습니다. 내부의 압력에 의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자, 그래서 발생 위치 보면은 횡령관, 보일러 동저부, 수관 요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팽출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연소실이 이렇게 밑에 설치되고 이렇게 물이 차 있겠죠. 자, 이때 연소실에 연소가스가 닿는 요 동저부 있죠. 하부에 열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올라가거든. 압력이 올라가서 동저부가 이렇게 팽출하는 거예요. 팽출, 늘어난다.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거를 팽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 수관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관도 이렇게 팽창하겠죠. 요런 거를 팽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앞괴해서 보면은 보일러 본체의 화염에 접하는 부분이 과열된 결과 줄 긋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짓눌리는 현상에서 발생 위치는 노통, 연소실, 관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이 보일러가 가열됐을 때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보일러 동저부는 외면이기 때문에 팽출하지만 이 동체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연소실은 어떻게 돼요? 연소실은 동체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버립니다. 이렇게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면서 연소실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요. 압축돼 버려요. 요런 거를 압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축되는 거를 압괴.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발생 위치가 다른 거죠. 팽출 같은 경우는 횡연관, 즉 연관이나 수관 또는 보일러 동 하부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 압괴 같은 경우는 노통이 연소실, 요런 연소실이라든가 관판 또는 노통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압축되는 현상, 요런 거를 압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크랙에서 무리한 응력을 받는 부분이나 응력이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부분, 화염에 접촉된 부분 등의 압력 변화, 가열로 인한 신축의 영향으로 줄 긋습니다. 조직이 파괴되고 금이 가는 현상, 특히 주철제 보일러의 경우 급열 급냉에 의한 부동 팽창으로 크랙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크랙이란 건 뭐예요? 열에 의해서 탁 깨져버리는 거. 그 쉽게 말해서 균열이죠. 균열. 탁 깨져버리는 거를 크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보일러 내부 부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제가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은
외부 부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뭡니까? 내부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부식은 고온 부식, 저온 부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부 부식에 속하지 않는 거는 2번 저온 부식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을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